자, 그래서 221페이지 1문단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지금 여기 이 두 지문은 어쨌든 최적의 어떤 결정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인공지능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지문입니다. 그래서 가 지문의 1문단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이라고 우리가 흔히 딥러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자, 에이전트 밑에 어휘풀이 나와 있겠지만은 인공지능상 이제 학습하는 주체를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서, 자, 주어진 환경, 그다음에 적절한 행동, 그다음에 이 환경으로부터 받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이 네 가지가 이 문단에서 그대로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환경 속에 행동을 취하고 보상 최대화하는 거지 그런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관건은 어떻게 하면 이 에이전트가 각각의 상태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바로 이제 이 최적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위에 있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 아니겠어? 이제? 그러니까 이 결과를 끄집어내는 가가 바로 이 학습 과정의 핵심이라고요. 맞니? 자, 그래서 수학자의 리처드 벨만이라는 사람이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이라는 MDP라는 걸 도입해서 이 문제, 과연 얘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풀어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MDP란 하고 그지 개념 풀이를 해줍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그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 이제 자, 불확실해요. 그 환경에서 순차적인 의사결정 이제 모형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뭔가 좀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거지. 자, 이때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확률 분포로 주어진 상황에서 다시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확률에 대한 분포로 주어진 상황이니까 위에 있는 요 같은 말로 가야 돼.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어느 퍼센테이지에 내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치? 이게 불확실성이거든. 자, 이 상황에서 뭐가? 마코프 특성이라는 것에 따라서 뭐 한다고? 위에 똑같은 말,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야. 요거거든. 결국에 이 불확실성 있는 환경, 이 확률 분포로 주어진 상황,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는 뭐에 따라? 마코프 특성, 여기 따라 결정되니까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맞지? 그러니까 사실 뭐 과학기술적인 우리가 뭐 어렵게 느끼는데 처음 보는 나세도 처음 보는 모형이거든. 그렇지만 지문 안에서 다 지금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치? 이해하게끔, 자, 판단할 수 있게끔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판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은 또 뭐야? 마코프 특성이 뭐냐 이거야. 자, 마코프 특성이란 또 개념,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같은 거. 예를 들어 미시독인데 만 나오면 항상 올리 적거든. 그러니까 만이라는 건 지금 이거는 일종의 뭐가 없음이야. 예외 없음이야. 이것 말고 다른 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맞지? 특정 짓는 건 아닙니까? 그 바꿔 얘기해서 도문아 이전 상태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지. 현재 상태만이라며. 그 이전 상태 같은 다음 상태 같은 다른 상태는 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항상 이런 이제 뭐 미시적인 부분이지만은 이런 만이나 도와 같은 보조사 나오면은 항상 이런 염두, 그치? 요 표현 안에는 다른 이전 과거 상태, 미래 상태는 안 되고 현재로 좀 던져줬으니까 이해되지? 자, 그래서 즉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따위는 예측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다시 과정 안에는 뭐가 포함된다는 뜻이겠어?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과거 다 날리겠다는 거야. 딱 지금 상태, 현재만 고려해서 상태를 뭐하겠다? 예측하겠다라는 겁니다. 상태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1문단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에이전트라는 친구가 최적의 결과를 그치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MDP라는 것이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을 리처드 벨만이라는 교수가 내세웠대요. 자, 여기서 이 MDP라는 것은 다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지금 여기 지문에서 다른 표현으로 그치? 자,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 지금 이제 이 확률로
주어진 상황 이렇게 설명할게요. 동의어니까 층이 같은 말이니까. 자, 이 과정에서 뭐 한다고? 순차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때 순차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관여한 게 뭐라고 지금? 마코프 특성이라는 거야. 근데 마코프 특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었다고. 이 미래를 그지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지 또는 미래 어떤 상태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뭐만 고려하겠다. 현재 상태만 고려하겠다는 거야. 그지? 다른 상태, 과거 상태, 미래 상태 따위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요런 지금 MDP의 개념들. 그럼 자 밑에 이 문단을 보니까 MDP라는 요 지금 자 이 모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의 요소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1문단에 쌤이 약간 노란색 박스 쳤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가볼까? 자, 상태부터 이 이제 상태 변이 확률과 같은 지금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데 자, 여기서 상태라는 것은 결국 에이전트에게 관찰되는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좀 주어진 환경이지 결국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 행동이라는 것은 그 에이전트가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뭐 하는 거야? 취하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아까 위에도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는 표현이 있었어. 1문단에서. 그 다음에 보상이라는 것은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환경으로부터 얻는 어떤 피드백, 어쨌든 반응으로부터 얻는 과정, 즉 아까 보상을 최대화한다 했거든. 어쨌든 MDP는 이 보상, 즉 피드백이 최대화되는 무언가로 결정을 내리는 모형이라고요. 얘네들이 1문단 다 얘기했던 거라고. 지금 상태 변이 확률 나왔으니까 결국 에이전트 행동에 따라서 이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동할 확률이니까 MDP에서 결국 상태 변이 확률은 뭔 거야?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그치?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마코프 특성 아니냐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상태 변이 확률이라는 것 그치?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야? 결국 나는 요 순서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여기서 사실 보상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보상. 그치? 보상이 어느 쪽으로? 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해되니? 보상이 작은 쪽으로 가면 보상이 최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 결과는 그치? 그때 그 결정은 최선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납득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1문단에서 던져줬던 내용을 다시 MDP에 맞춰서 재구성했을 뿐이지 동의어라고 해요. 층위 같은 정보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에이전트 행동에 따라 이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동할 확률인데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는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상을 뭐하는 최대화하는 정책을 아까 우리 마지막 자 1문단에서 두 번째 줄에 뭐나 세 번째 줄이었구나. 두 번째 줄에 정책을 학습한다라고. 알지? 이게 최종 과정 아니야. 그래서 정책은 각 상태에서 취할 행동이 결국 묶음이다. 학습이란 정책을 학습한다는 건 결국 뭐야? 과정을 학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MDP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상태. 그래서 에이전트 입장에서 그치? 관찰되는 주어지는 환경 이렇게 읽읍시다. 그치? 그럼 여기 따라서 적절한 뭘 할 거라고? 에이전트는 행동을 취할 겁니다. 그치? 자,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행동을 통해서 그지 뭐 한다고? 우리는 보상이 최대화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보상에서 피드백을 표현했는데 이때 보상이 최대화되도록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이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가야 된다고? 상태 변이 확률. 요게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만약 이때 상태 변이 확률, 만약에 상태가 변했다 했을 때, 그치? 어떤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이 확률이, 그치? 보상이 높은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MDP에서 마코프 특성이라고 봐야 돼. 맞지? 어쨌든 이것이 이제 보상으로 가게 되고, 보상이 최대화되는, 그치? 정책을 결정.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제 NLP는 학습한다 이겁니다. 인공지능이니까. 되니? 자, 그리고 3문단에서 왼쪽에 그림을 띄워주면서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고민할 게 없는 게 뭐 가중치 나오고 계산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의 비교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잘 봐. 자, 그림에서 에이전트가 처한 환경의 상태는 일단 지금 관찰되고 있는 환경들입니다. 지금 요게 지금 다 환경이에요. 여기 다 환경이라. 이제 요 그림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때 뭐 공부하고 그치 또는 뭐 운동 따위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영어 공부 상태에서 우리 한번 빅 긋어보자. 그럼 영어 공부 상태에서는 어쨌든 다음 상태로 가려면 그 화살표를 따라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운동으로 가거나 또는 카페로 가거나라는 두 가지의 지금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자, 행동을 취할 건데 이게 행동은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 얘들아? 상태 변이 확률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카페와 운동으로 이동할 확률, 즉 상태 변이 확률은 각각 지금 0.4%, 0.6% 빼고 미안하다. 0.4와 0.6이니까 40%대 60%라는 거예요. 맞니? 그래서 봤더니 왜 40%대 60%냐? 그 이유는 보상이 최대화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 상태 변이 확률이 결정되는 거거든. 왜? 보상이 운동으로 가면 보상이 지금 뭐로 결정돼 있어? 플러스 10이야. 맞지? 근데 카페 가면 보상이 뭐밖에 안 된다고?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알고리즘 여기 지금 알고리즘이란다. 저 뭐야? 우리 그 에이전트는 보상이 최대화되는 쪽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조이야 어디로 움직여야 되겠어? 운동이야 카페야? 운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제 어쨌든 확률도 높고 보상도 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된다? 운동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다 고려해서 어쨌든 간에 보상의 총합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얘가 계속 뭐야? 행동의 패턴을 딱딱딱 짜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보상이 최대가 되고 이 공부하고 운동하는 게 보상이 최대가 되고 쭉쭉쭉쭉쭉 학습을 하면서 그렇지 보상의 총합이 어쨌든 최대화되는 과정을 얘는 만들어내 줄 거라고. 인공지능용 학습 과정. 그래서 이때 보상의 총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자 조건인데 이 보상이 그냥이 아니고 뭐지 총합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이제 행동을 통해서 최대화되는 게 아니고 요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다다다다다다 더했을 때 그치 이 R 값이 다 최대화가 되는 어떤 과정들을 얘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루트상 그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보상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는데 근데 미래의 가치라 보상이라는 거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 바꿔내야 되는데 이때 이런 환산에 필요한 개념이 또는 이 숫자가 감쇄 괴수 감쇄 개수라는 게 있대. 근데 이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친구는 뭐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0이라면은 미래 보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즉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지? 그 다음에 1이면 모든 미래 보상이 현재와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뭐 이런 뜻으로서 어쨌든 총합을 고려할 때는 자 요거 보상이 최대화되는 걸 우리가 판단 학습을 하는데 이때 총합이 최대화가 돼야겠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는 보상뿐만 아니고 그치? 감쇄 개수라는 것을 숫자를 0에서 1에 해당하는 요 값을 고려해서 계산하겠다는 것이지 이걸 여러분들한테 계산시키지는 않는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상의 총합이 최대가 되는 학습을 얘는 할 것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보상과 감쇄 개수가 어쨌든 이제 정이 딱 정해져.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하다고? 보상도 나왔고 감쇄 개수도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보상 총합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이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인 자 이거 문장을 잘 읽어야 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을 상태가치라고 부를 거야 얘들아. 그 다음 문장이 뭐가 다르냐면 그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취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인
행동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노란색 물결 친 친구의 칭의는 달라요. 위에는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보상 총합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기대한다라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 이 말 그대로 예상하는 값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 이거 문장 봐봐. 이때 이 행동같이 내가 기대하는 이 값의 최대값은 결국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 가치, 그치? 그 보상의 총합인 상태 가치와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부등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이 행동 가치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값이라는 것은 일단 실제로 정해진 값이 상태 가치보다는 할 수 없어. 클 수가 없다고. 그치? 결국 행동 가치의 최대값은 상태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나? 그럼 여기서 다시 동훈아, 그러면 MDP는 행동 가치와 상태 가치가 뭐인 상태를 구하겠어? 그렇지. 같은 상태. 최대가 되는, 그치?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이 최대인 경우를 기대할 수 있는 그 값으로 그저 맞췄을 때, 그때가 이 알고리즘이 내놓을 수 있는 보상의 최대값, 그 보상 총합의 최대값,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납득되십니까? 그러니까 알고리즘 기계학습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쫄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여태껏 많이 나왔던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는 최적 행동을 선택했을 때의 기대 가치가 상태 가치와 같았을 때 그 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말하는 행동의 주체는 알고리즘, 그치? 자꾸 알고리즘이란다. 그래서 에이전트, 그치? 요놈이 행동을 했을 때, 그치? 정말로 진짜로 진실의 실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총합, 이제 가장 크려면은 같아야 돼. 그래서 어쨌든 따라서 최적의 정책은 상태 가치와 동일한 행동 가치를 가져오는 행동들의 묶음, 그 학습의 알고리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얘기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다달락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나달락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나달락은 어쨌든 주식시장이 언급이 되면서, 자, 이 주식시장에서 어쨌든 주식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지금 최대한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어떤 행동들,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가 지문에서는 이 학습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죠? 사람이 그치? 보상이 최대화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은 나아가는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이제 말 그대로 경제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최대화하느냐, 이런 과정이거든. 그치? 자, 한번 가볼게요. 이 문단입니다. 주식시장에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다 전칭적 표현 나왔군요. 전칭 나오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투자자들을 가정.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기대란 이익이 되는 상황을 최대화되는 상황을 얘기하겠지. 경제 주체는요, 우리 그 경제학 지문에서 경제 주체는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 설정을 합니다. 이때 말하는 합리적 존재란 손해를 보지 않아요. 최대한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경제 지문에서 좀 이기적이다라고 바꿔 얘기도 하죠. 때로는 경제심리학에서는, 그지? 자, 근데 그런 거 모르더라도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기대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겠죠. 그래서 이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어떤 투자자들을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주식의 가격인 그지 주가가 변동하는 이 원리를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의 투자 심리 또는 합리적인 어떤 심리, 기대를 고려해서 주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모형에서, 즉 효율적 시장 가설 모형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일 사는 목적은 당연히 배당금을 받거나 회사에서 배당금, 너무 이제 그 회사 성과가 좋았던 거야. 그래서 우리 주주들에게 우리의 성과를 좀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걸 배당금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를 받거나 내지는 내가 지금 이 회사 주식을 샀는데 1,000원에 샀는데 이 회사가 너무 잘 나가서 10,000원이 돼버렸네. 그럼 이제 시세 차익 무려 9,000원이거든. 한 주당. 그치? 그 시세 차익 보고 파는 거예요. 자본이득. 매도 팔아서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그지?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금 받을 수도 있고 팔아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지? 어쨌든 자, 투자자의 투자 목적인, 그지? 이런 지금 배당금이라든지 자본이익, 결국에 배당금, 자본이익 쉽게 얘기하면 뭐야?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그지? 이익을 추구를 한다고. 이때 자본이익은 결국 앞으로 받게 될 배당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의 가치는 결국 기업이 미래에 지급할 배당금 총합의 현재 가치와 일치한다가 이 주식의 가치, 즉 주가는 기업이 미래에 지급해줄, 나한테 줄 배당금의 총합의 현재 가치가 곧 지금의 주식 가격인 거야 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결국 이제 미래적인 어떤 무언가가 여기서 반영되어 있단 말이지. 자, 그런데 다시. 근데 이 배당금이라는 건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 그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배당금은커녕 휴지 조각이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역시 또 뭐가 나와버렸어? 불확실성이 나와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공통적 상황을 좀 줬다라는 거 여기서 번쩍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결국 미래의 배당금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뭐가 또 역시 어떤 가중치에 또 해당하는 이 조건부 기대치라는 것이 반영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기대치는 뭔데 보니까 현재까지의 정보라는 조건에 기초한 기대치가 현재까지의 정보 역시 이것도 나는 여기서 딱 중보야. 현재까지의 정보니까 미래의 가치는 얘는 지금 고려가 안 되는 거야. 미래의 정보는 맞지? 지금까지 나온 정보, 그치? 근데 얘는 다만 무슨 차이가 있다. NDP에서는 현재 상태만이니까 과거는 빠졌었거든. 근데 쟤는 현재까지이니까 뭐뭐로부터거든. 그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라는 말이, 그치?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해돼? 요런 좀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이때 만약에 기대치로 새로운 정보가 획득되면 말하는 새로운 정보라는 아직은 모르지만 이게 어떤 정보야? 미래 정보야. 이제 새롭게 다가올린 미래 정보가 만약에 획득되면 결국 뭐한다? 조건부 기대라는 것은 미래 정보가 획득되는 순간 이건 이제 다시 뭐가 되는 건데? 현재 정보가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미래 어떤 정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획득이 되는 순간 지금 정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 조건부 기대치라는 것도 결국에는 현재까지라고 표현했지만은 미래는 아니고 뭐에 결국 현재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봐야 돼. 현재. 그래서 결국 주가 변동은 시장에서 평가된 조건부 기대치, 즉 현재까지의 정보, 현재 정보라는 것에 따라 변화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문단.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알고리즘이 아니고 나글에서는 이 주식 시장에서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투자자가 그치? 어떻게 이익을 얻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자, 일단 이 투자자의 이제 투자 목적은 배당금과 그치? 아까 뭐였노? 배당금과 자본이득 요걸 얻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래서 이때 자, 이 주식 가격이라는 것을 지문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이 배당금의 현재 가치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 배당금이라는 것이 다시 어떤 변수가 있었다고?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왜? 저기 지금 이제 조건부 기대치라는 것이 반영이 되는데, 말 그대로 조건부 기대치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인데, 새로운 정보가 획득되는 순간 조건부 기대치가 변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란 결국에는 자, 이 배당금에 그치? 자, 관여되는 것으로 조건부 기대치라는 것이 우리가 정보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조건부 기대치라는 것도 결국에는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의 정보가 만약에 자 뭐까지 포함되면은
새로운 정보가 만약에 포함이 돼버리면 이 조건부 기대치가 우리 쉽게 얘기해서 변한다니까 내가 변화한다 또는 갱신된다라고 하자. 맞지? 그렇게 되면 결국 배당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 그 배당금 달라지니까 결국 배당금의 현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 결국 뭐해?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니? 그러니까 이런 정보라는 것이 지금 뭐하다고 결국에는 불확실하다라는 거야. 지금까지 나온 정보가 주식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주식 가격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것에 따라 결국 배당금 달라지고 주식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배당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회사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읽어도 좋겠다는 거죠. 쌤 생각에는. 그치? 왜냐면 미래 나한테 줄 돈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지는 회사가 지니고 있는 어떤 이제 이 경제적인 가치 내지는 어떤 뭐지 회사의 어떤 말 그대로 시장에서의 가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이 2문단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서 자 봐봐. 조건부 기대치는 매 시점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계속 전층적인 표현 모든 정보를 활용합니다. 기초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측 오차를 자 이거 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 시점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정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뭐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모든 정보를 그치 자 안다고 해도 또 다른 또 모든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저게는 뭐야 사실 불확실한 다른 어떤 정보가 또 생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에 의해서 또 뭐야 또 바뀔 거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측 오차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있는 투자자들이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자, 만약 기업 관련 정보가 주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대. 그러니까 정보가 지금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이거 흔히 뭐 비대칭적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지? 그렇게 되면 기업의 지금 실제 내재 가치랑 뭐 결국 주가가 뭐 돼버린다고 괴리가 일어나거든요. 괴리가. 원래는 기업의 내재 가치와 주가는 맞아야 된다고. 왜? 현재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해서 주식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모든 정보가 아니고 그치 이게 지금 뭐야? 모든 어떤 관련 정보가 빠졌다는 거야. 그럼 뭐가 돼버렸어 지금? 특징이 돼버렸어. 맞니?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야? 차익의 실현 기회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때 만약에 자 차익 실현을 위해서 그렇지 자 투자자들은 정보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건데 이때 그렇다 보니까 이 그때 과정에서 그렇지 정보 누락 체계적인 예측 오차는 그렇지 매번 빠르게 뭐 된다고 갱신될 것이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렇지 순간적으로 신속하게 바로 교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괴리되는 순간 바로 정보가 뭐야 플러스 되면서 그렇지 또는 포함되면서 오차라든지 누락이 사라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매번 요동치는 거예요. 이해되니? 다시. 그래서 괴리가 되니까 그러면 누락이나 예측 오차가 나타나야죠가 아니고 이렇게 차익 실현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따라서 주가는 주식 가격은 일정한 뭐 없이 규칙성이 없이 움직이는데 이것을 우리는 임의보행이라고 하더라는 거야. 맞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자, 이때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이런 지금 이제 자 정보에 기반을 하는데, 맞지? 자, 이 정보가 만약에 그죠 부족하게 된 경우, 그치? 원래는 이제 A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A 정보가 반영이 안 된 상황을 어떤 투자자가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요 A 정보를 지금 내가 빠르게 수집해가지고 야 지금 들어가야 돼. 왜 A 정보가 이제 포함되면 주식 가격이 뭐 할 거니까 오를 거니까 라고 해서 그치? 그때 빠르게 들어가면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안 들어가면은 곧 A 정보가 뭐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치? 순간적으로 다시 이제 정보 누락이나 예측 오차는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야. 이내 곧. 그치? 이게 유지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없는 경우는 언젠가는 곧 뭐야 순간에 그치 이게 조정이 되면서 그치 다시 원래 그 정보를 그치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정상적인 그치 그 이제 정보 어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변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정보가 좋은 정보라면 오를 거겠지만, 그지? 좋은 정보가 아니고, 이 회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주식 상장을 이제 폐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완전 개풍랑 완전 휴지 되는 거잖아요. 빨리 빠져, 손절해야 된다고. 그죠? 이런 거. 그 얘기가 밑에 나봐봐. 만약에 현재 주가가 알려진 정보의 지금 일부 지금 특징이야. 그럼 지금 주가가 기업 내재 가격과 가치와 괴리되고 있는 상황이지. 맞아?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주연아 뭘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차익 실현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맞아? 그러면은 들어갈 것인가 팔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고민을 할 거란 말이야. 만약에 근데 반영되지 않은 그 만약에 A 정보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자, 향후 가격에 반영될 것을 그렇지? 예상 기대를 할 거 아니야. 다 무조건 모든 정보가 반영될 거니까 주식 가격에. 아직은 반영 안 됐지만 곧 반영될 거야. 근데 그 반영되지 않은 정보 A가 좋은 소식이라면 빨리 뭐 해야 된다. 지금 오르기 전에 들어가 줘야 된다. 매수해야 돼. 존나 놀래. 매수 버튼. 그치? 근데 만약에 이 A 정보가 그치? 나쁜 소식이라면 빨리 뭐 해야 돼. 익절 손절 박아야 된다. 매도 버튼 졸라 눌러. 그치? 왜? 그렇게 될 거니까. 그치? 마음이 아파요. 삼성전자 내가 8층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5층, 4층을 헤매고 있다. 빠질 수가 없어. 이 거의 손실이 지금 거의 한 50% 손실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거든. 빠질 수가 없어. 존버해야 돼. 내가 진짜 욕심 안 부려. 6.5만 대도 나 빠질 거야. 근데 6.5 갈 기미가 없다 지금. 미칠 거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자 하는데 근데 봐봐 가격 조정의 이 속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지금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효율성은 결국 주식시장 속에서 그렇지 결국 저 정보의 비대칭성은 결국에는 빠르게 뭐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정보는 이 A가 누락됐던 이 정보는 빠르게 지금 뭐야 추가가 되면서 그렇지 다시 주식 가격이 어떻게 뭐 오르거나 또는 내리거나 하는 것이 아주 빠르게 그죠 조정이 되면서 결국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가설에서는 현재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 자, 무조건 즉각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그지 반영되는. 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회사들이 그지 자신들의 어떤 회사 정보들을 공시할 의무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1사분기 매출이 어땠고 뭐 영업이익이 어땠고 그걸 다 공시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일부 불순한 세력이 이 A 회사의 뭐를 재무제표나 또는 이 1사분기 실적 같은 것들을 미리 먼저 입수하는 그런 불순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조정치는 거야. 야,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 떡나가게 생겼다. 이거 지금 약간 뭐 해가지고 애새끼들한테 약간 거품 좀 씌워가지고 애들한테 다른 개미들한테 퍼넘기자. 그래서 일부러 갑자기 작전주가 막 들어가면서 갑자기 그 회사 주식이 급등하는 거야. 야, 이거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하고 개미들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1사분기 자 실적 발표 날 갑자기 뭐가 된다고 폭 나가게 된다.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요 정도 값을 기대를 했었단 말이지. 그치? 기대를 했는데, 이 양반들, 그치? 이미 지금 뭐야? 이 상황에서 이 값을 팔면 똥값일 거니까 이만큼 올렸다가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작전주도 이제 매도를 때려버려. 그치? 개미들은 완전 나락하는 거거든. 이렇게 불순한 세력들이 있긴 해요. 근데 여기 효율적 가설 시장 가설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 순진하죠? 그치? 생 같은 개미들은 죽어나는 그지? 어쨌든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가운데 미래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되는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 즉 반영되지 않은 정보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 반영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주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정보가 남아있다면 바로 뭐 한다고? 사람들이 차익 거래를 막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다. 이런 정보가 있었나 보네 하고 바로 조정을 때려버린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남아있다면 차익 거래를 사람들이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이미 조정이 바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따라서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도 주가의 과거 변동 패턴에 기초해서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없다. 왜? 과거가 아니고 이것도 지금 뭐야? 현재의 주가에 따라서 그렇지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패턴 그대로 뭐야? 과거 패턴 그대로 현재에 적용된다고 했어요. 안
안 되지. 어떻게 과거 패턴 그대로 또 아니 옛날 그림 이랬다고 이번에 또 그림 이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런 단순한 사람이 어딨냐. 그지? 이렇게 다시 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치? 자, 플러스 가격의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는 속도가 너무 뭐하다고? 즉각적이에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초과이익, 계속 내가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상한가 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다면 다른 사람도 뭐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위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 야 이거 너무 과한데 다시 떨어뜨리거나 그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치?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정보라는 것이 자 A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좋은 정보라면 그죠? 자 이게 만약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정보라면 이걸 통해서 이 투자자들은 뭘 할 수 있다고?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을 지금 하는 순간 바로 지금 시장에서는 뭐야? 즉각적인 가격 조정이 일어날 거라는 말이지.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즉각적인 조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치? 알려지지 않은 정보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가설을 통해서 그죠? 언제나 주가는 이런 식의 뭐야? 모든 정보에 기반해서 현재의 어떤 이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한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치? 어쨌든 간에 절대로 그런 얘기까지 하자. 반영되지 않은 정보는 없다. 다 반영된. 이제 이런 얘기. 자, 1번에 그러면 결국 뭐 이거는 뭐 전기 방식 묻는 문제인데 둘 다 무슨 상황? 불확실한 상황을 그치? 자, 설정하고 그에 대한 최적의 어떤 결과. 그치? 정답이 1번 하겠습니다. 뭐 1번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자, 02번에 자, MDP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을 때 뭐 내용 확인하는 문제니까 자, 2번 선택지에 어떤 상태에서의 행동에 따른 보상은 다시 우리 MDP는 어디에서만 현재 상태만 고려한다. 그러니까 직전 상태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가 될 수가 없다. 직전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맞지? 자, 그리고 밑에 기역, 니은인데 기역은 마코프 특성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니은이 합리적 시장을 효율적 시장을 가리키는 거였거든. 그래서 결국 합리적인 시장이든 마코프 특성이든 전부 다 뭐 하는 것이다. 어디에만 의존했다고? 현재에만 의존. 그지? 그래서 선생님 현재까지의 정보에는 과거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 아니 그것은 이제 결국 뭐야? 지금의 시점에서는 현재의 정보가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정보 선생님 미래 정보도 포함돼 아니 그것도 이렇게 나오는 순간 바로 현재의 시장 주식 가격에 그치? 반영될 거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에만 의존한다라는 말이 성립해야 된다. 현재 맞지? 그래서 현재의 정보만 반영되는 것이다. 혹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그지 우리가 의문을 가진다면 아니야 이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조정이 되고 그래서 반영되지 않은 정보는 없다. 이 새로운 앞으로 나오게 될 미래의 정보조차도 현재의 정보로 보겠다. 왜? 그것도 그 미래는 미래 시점의 그 시장 가격에 적용되는 현재의 정보일 것이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요거 정말 중요한 선택지였습니다. 자, 그럼 오답풀이 한번 해보면은 1번에 자, 기역, 니은은 모두 현재와 미래를 다르게 평가해야 됨을 전제한다. 아니 현재 미래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가 아니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지 효율적인 어떤 방법에 대한 소개였지. 이걸 두 개를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 맞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억은 현재 이르기까지의 과거 경로가 아니지. 과거 경로가 아니고 뭐라고? 과거 경로 다 필요 없어. 현재 상태만. 그지? 이거는 자 당연히 틀린 말이고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미래 실현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니지. 미래 실현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현재의 지금 이제 정보 그치? 현재의 가치를 활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도 니은도 다 마찬가지.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이에요. 알겠지? 4번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말이지. 이거 봐봐. 과거에 대한 정보 없이 미래 예측. 결국 뭐야? 현재 정보만을 그치? 통해서 미래 예측. 이거 맞는 말이지. 그런데 니은의 설명. 과거 정보만 어떻게? 과거 정보만이냐? 현재 정보만이라고요.
맞죠?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 있었고, 그 다음에 04번인데 임의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지만 사실 밑에 보기는 이거 사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보기 없이도 자 나를 뭐 보기를 참고해서 나의 A 임의보행을 참고해라라고 하는데 과거에 발생한 예측오차가 장기간 아니 기본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예측오차는 만약에 예측오차 발생했다 하더라도 뭐 하는 거야? 바로 조정돼서 없어져 버린다고. 그치? 그 다음 예측에 기반이 되는 정보가 쌓일수록 예측의 정확성이 어떻게 낮아지겠어. 그치?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거겠지. 다음 3번에 과거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경향성이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가 아니고 아까 뭐야? 계속해서 초과 이익을 못 얻는다고. 계속 변동하니까. 그치? 현재의 정보라는 것에 따라서 계속 변동할 것이니까요. 그게 의무보행이잖아. 그치? 랜덤으로 걷는다 이거예요. 다음에 4번에 파악되지 않았던 정보, 아까 우리가 A. 그치? 그게 입수되면 이전과는 급격한 다른 변화. 그렇지? 그때 그 급격한 다른 변화는 뭔지 모르겠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요 변화. 바로 즉각 반영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바로 즉각 반영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는 없다로 이어지는 거야. 그치? 4번이 정답인데 5번에 발생 가능한 사건이 아닌 발생했던 사건에 지나치게 의존하냐. 아니 발생했던 사건은 과거인데요 말 그대로. 그치? 그리고 발생한 사건 이 바로 여기 뭐야? 현재 사건 요게 주목해야 되지. 그치? 아닌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그치? 정답은 4번. 잠깐만 쉬었다가 3강 읽겠습니다. 자, 229페이지 주제통합 3강 하겠습니다. 한번 3강은 좀 인문지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지? 그래서 이 과학자 공동체, 과학자 커뮤니티가 어떤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치?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또 이 사회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치? 우리가 또 이제 문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했던, 이걸 이념적 관점에서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나글은 과학이라는 걸 규명하고 있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문지문에 가까운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29페이지 가달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기 중반 등장한 사회과학은 해서 그치? 과학사회학 미안합니다. 자 과학사회학은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자 공동체의 성격, 일단 과학자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걔네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치? 과학자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이제 시작했던 학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학사회학의 선구자인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은 사회를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된 사회 제도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우리 구조주의라고 하잖아, 그 얘기지? 비문학적에서 많이 나왔던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에 따라서 과학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통합하는 과학자 공동체 규범에 주목했다라는 점. 그래서 과학이라는 제도를 분석할. 그럼 결국 이제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과학자 공동체를 보니까 요 안에는 이미 힌트를 다 줬어요. 이 사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결국 뭐도 과학자 공동체들도 유기적으로 뭔가 움직일 것이다. 상호 관련성을 띠면서. 그러니까 이 사회 대신에 과학자 공동체. 이제가 들어가면 되고. 유기적 상호 연관성을 띤 과학 제도들로 또는 규범의 어떤 틀로 이루어져 있다. 일문단에서 얘기를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만 2, 3, 4문단을 통해서 캐치해내면 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머튼이라는 양반이 과학 사회학이라 그러지. 을 통해서 그치? 자, 규명하죠 했던 것은 결국 이제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그치? 과학자 공동체 요것을 분석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우리는 구조 기능주의라는 것이 결국 이 사회라는 것이 유기적이면서 상호 연관, 그치? 있는 무언가로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이 과학자들도 역시 유기적이면서 상호 연관성을 띈 채로 연구를 해나가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문항부터 속도 내서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 자, 머트는 과학자들이 서로를 자,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료로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16세기 이후 과학이라는 것이 공인된 지식의 확대라는 제도적 목표를 성취해서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그 이유가 과학자 공동체 속에 있는 이 과학자들, 이 개개별 과학자들이 연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일종의 사회적 규범을 갖고 있다. 이때 말하는 사회적 규범이란 그 과학자 공동체 내에 있는 규범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때 그 규범이 뭐냐 했을 때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치? 자, 그때 사회 여타 부문들의 일상적 이해관계가 과학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다음에 네 가지 이 사회적 규범이 그치 뭐 했다고 차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회 여타 부문들은 과학에 우리 과학자 커뮤니티에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오로지 우리만의 어떤 특성 속에서 그치 우리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그치 자서 요 네 가지를 통해서 그치 얘네가 끼어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과학 지식이 창출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보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것은 과학적 연구의 타당성은 인종, 성별 등의 생물학적 배경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까만 사람이 연구하든 하얀 사람이 연구하든 노란 사람이 연구하든 간에 그지 다 똑같은 연구라는 거야. 이제 두 번째 또 여기 안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국적, 신분 따위에 그지 자 그래서 뭐 아프리카 출신이든 그지 뭐 유대인 출신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돼. 맞지? 자, 그런 거 상관없이 순수하게 비인격화된, 철저하게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비인격화됐다는 게 생물학적, 사회학적 배경을 배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답지 않은 게 아니고 알겠지? 그래서 비인격화란 위에 있는 생물학적 배경, 사회학적 배경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납득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공유성이에요. 그렇지. 자, 과학자들의 연구는 우리가 뭐 비문학집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대개는 과학의 이 발전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떤 과학자가 뭐 하나를 발견해냈다가 아니고 다른 어떤 연구자의 과학, 그지? 그 연구 성과를 모아다가 분석하고, 그지? 뭐 탐구하다가 거기서 또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결국 공유성이라는 규범은 모든 과학적 발견, 자, 전칭적. 모든 과학적 발견은 사적 소유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치? 자, 다 개방적 교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속히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되어야 되고, 특히나 모든 과학적 발견은 다시 한 번 더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가 가능했기 때문에, 뭐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와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거든. 만약에 내 연구를 나만 본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이 고려해서 활용해서 다른 연구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결국 과학자 공동체의 집단적 노력의 산물, 그렇지? 그로서 결국 다시 모든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진다라는 또 이제 근거를 드러냅니다. 그죠? 자 잠깐만 끊어갈게요. 네 가지, 셋째, 넷째 나올 거니까. 자 어쨌든 자 이런 지금 이제 과학적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 이런 걸 통해서 그지 철저하게 객관적인 것이 자 연구가 가능하니까 첫 번째가 보편성. 여기서 말한 보편성이란 자 다시 생물학적 차별을 주지 마. 그치? 그 다음에 자 뭐 있었노? 사회적 배경도 차별하지 마. 그치? 철저하게 비인격적 뭐 이런 두 가지 요소들 그치? 인격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 자 두 번째 공유성. 자 공유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자 사적인 그치? 자 소유는 안 돼. 이건 우리가 교류하고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교류와 공유 속에서 다른 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또 뭐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셋째. 탈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는 결국 뭐야? 이득을 보고 해를 입고 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인데 그런 것으로부터 뭐 하자고 넘어가잖아. 뛰어넘자는 겁니다. 뭐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뭐 피해를 입고 이득을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이해관계 국가 자 과학자가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동료 연구를 평가할 때는 이런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속박되지 말아라. 이제
그 과학적인 뭐야? 진리 탐구 자체만을, 즉 과학적 그 연구 성과만을, 그치? 요렇게만 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자꾸 있었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정치, 경제, 그치? 이런 어떤 이해관계에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라. 그치?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신경 쓰지 말아라. 철저하게 과학적 진리 탐구. 여기만 집중해라. 다음에 네 번째. 자, 조직화된 회의주의. 자, 회의주의라는 여기서 회의란 결국 뭐다? 우리 의심하고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회의주의라는 것은 결국 과학적 증거라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에 입각해서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출처 권위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주눅들지 말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뉴턴이라는 사람, 되게 훌륭한 과학자잖아요? 어떤 연구를 발표를 했어. 와, 뉴턴이 발표한 거니까 맞는 말일 거야. 이런 태도 가지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맞지? 그러니까, 자, 결국, 뭐 하라? 비판적, 회의적 태도를 취하라. 알겠지? 그래서, 자, 세 번째가 조직화된 회의주의. 그래서, 권위 집착하지 마. 이름값에 놀아나지 마. 이제 철저하게 뭐하고 그 진리가 사실인 것으로 이제 확인될 때까지 또는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비판하고 의심하라. 이제 요런 것들 때문에 뭐가 일어날 수 있었다. 사회적 진보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지?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머튼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 규범들이 자, 성문화란 뭐야? 글로서 그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 이런 것들 장난 많이 치겠지, 이제.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뭐야? 과학자들 커뮤니티 차이에서 이미 뭐라고? 훈계와 모범의 형태로 전승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 뭐야?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 언행에서 이러한 규범의 존재를 충분히 조론할 수 있다. 또한 그는 과학자 공동체의 사회적 교훈이 전체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치즘의 독일, 스탈린주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왜? 전체주의라는 것이 결국 뭐야? 나라가 지향하는 바대로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떤 제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 그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럼 결국 이거는 누구 주도하에? 국가 주도하에, 그치? 결국 과학자들 약간 개개인의, 그치? 이런 뭐야?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특히나 여기서는 특히 어디 보편성. 보편성 중에서도 이 사회적인 어떤 배경 있잖아요. 이걸 너무 중시하겠다는 거지. 조금 이따가 뒤에 나올 우리 나글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사회적인 배경에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입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사회주의자가 나오고. 어쨌든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지금 뭐가 없다. 위에 내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보편성이라는 게 지금 없어.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탈이해관계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해도 된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학이 진보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는 복종만을 미덕으로 삼아. 그렇기 때문에 또 회의주의도 용인하지 않는다. 이제 자유로운 탐구가 불가능하다. 맞죠? 그냥 국가가 하면 많은. 예? 또한 독일의 나치주의자들과 과학은 민족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독일 과학, 열등한 유대인 과학 이런 식으로 그지 뭐 해버렸다고 또 나눠버렸다.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보편성에 역행하는 과학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거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독일이나 소련 같은 보편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회의주의 문제 비판이 안 돼. 비판 답변 안 돼. 그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요거 분자 기호가 뭔가 잘못된, 야, 이 새끼야, 뭐라고 해서! 이 새끼, 이리 와! 잡아가. 철컹철컹. 그지? 이랬지. 맞습니까? 이런 문제, 들로 인해서겠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온전한 과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보았다고요. 맞지? 머튼은 그랬다고. 자, 그래서 머튼은 연구 범위를 과학이라는 사회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좀 한정시켰다는 거야. 제한시켰고, 과학을 또 사회적 맥락과 너무 좀 어땠다? 사회적 맥락도 분명히 필요하거든. 그치? 근데 이걸 너무 그치?
보편적이면서 합리적인 넓은 개념으로 좀 바라봤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야 저건 순수한 아니냐, 그지? 그래서 이로 인해 조금 뭐였다? 너무 이제 과학 엘리트론에 이제 좀 치중한 이런 어떤 이야기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좀 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너무 그 조건이 이제 그 범위가 좁기도 했고 너무 보편적 합리적이다 보니까 특수한 개별적 상황에 대한 어떤 적용이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한계가 있는 반면에 기만으로 느꼈으니까 마지막 의의겠지, 그지? 이 머튼이 제시한 사회적 규범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과학 공동체, 그지? 이 과학적 커뮤니티를 사회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은 스킵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단락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단락은요. 철저하게 이제 이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과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독일의 이제 이야기 나올 거냐 가볼게. 1930년대 영국에서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일군의 과학자들의 대표격인 버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지? 자, 이 양반은 1939년에 발표한 과학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책에서 과학이 사회 변화의 무엇이다, 원동력이다 라는 견해를 필요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과학의 발전이 결국 사회 변화를 가져다 주니까. 자, 그는 과학자를 새로운 사회의 핵심이자 권력의 중심으로 지목하면서 과학의 잠재력은 결국 정부가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어디에서만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회주의 체제가 결국 전체주의 사회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이 머튼이라는 사람이 그치? 자, 반대했던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이 전체주의적 사회, 즉 사회주의 체제에서 우리 버널이었지? 버널이라는 사람은 자, 이 과학이라는 것이 그치?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되게 지금 이제 역행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버널은 정부가 과학에 개입하지 않으면, 과학에 개입하지 않으면 가정 정말 중요한 분야의 연구는 안 돼. 그치? 근데 중요하지 않은 분야의 연구는 돼. 이런 식으로 그치 봤던. 바꿔야 돼. 정부가 개입해야 중요한 분야의 연구가 되고, 그치? 개입해야 중요하지 않은 분야의 연구는 중단된다. 그런 뜻이에요. 되게 극단적이죠. 어쨌든 정부의 개입, 정부의 주도하에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완전 빨개지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인류의 복지에 도움이 안 되는 군사 연구에 지원과 인력이 집중되는 것을 이러한 사례가 군사 연구는 위에 있는 하지 않은 분야라는 것 개념으로 묶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는 과학이 사회의 비참한 상태를 개선하고 사람들의 복리는 이제 이익과 그치? 편의, 증진시키는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 발전의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연구 역량이 결집되도록 과학을 조직해야 된다. 이 말인즉슨 정말로 중요한 분야의 연구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문단에서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다시 사회주의 체제에서 과학이란 정부 주도 하에 그치?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선별해서 그치? 사회의 어떤 복리 증진. 물론 목표는 좋습니다. 사회의 발전, 사회 복리 증진, 그치? 이라는 어떤 이제 목적 자체는 좋습니다만, 요 체제에서 그치? 과학을 이렇게 바라보는, 과학을 다루는 방법이 뭔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어쨌든 정부 주도의 과학 발전의 목적은 어쨌든 사회의 발전. 그 다음에 사람들의 복리 증진인데 목적은 좋습니다만 다루는 방법이 좀 잘못됐지 않았냐. 3문단 볼게요. 그래서 버널은요. 순수 과학은 기술을 낳고 그런 또 기술과 생산의 기반 위에서 결국 과학이 발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순수 과학이 기술, 그런 기술 속에서 과학의 발전, 결국 뭐예요? 순환입니다. 그치? 그래서 결국 순수과학과 기술은 밀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순수 과학만을 외치는 과학자들은 엘리트주의적인 위선,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아까 우리 가문단의 머튼과 같은 사람을 비난할 때 너무 엘리트주의적 아니냐. 과학 우선주의, 과학만을 이제 바라보는. 그러니까 과학이 어떻게 적용되고가 아니고,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지, 과학자들이란 그 집단에만 좀 주목했었단 말이야.
과학 엘리트주의에 그치? 약 몰렸던 그런 사람들의 대한 비판을 또 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자들은 과학과 기술을 뭐 했다고? 구별. 그러니까 이 지금 버널이라는 사람은 구별이 아니고 오히려 얘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란 말이지. 근데 엘리트주의자들은 과학과 기술은 별개야. 과학이 짱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과학을 이 물적 기반을 스스로 물적 기반 결국 과학은 결국 또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뒷받침되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달을 연구해야 돼. 달을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안 보니까 망원경이라는 기술력을 이제 동원해서 기구를 만들고 아니 그런 기술력의 발달을 통해서 연구가 조금 더 더 잘 되고 그렇지 활발하게 진행되는 건데 그런 것들 스스로 부족한 건 아니냐 이거야. 너희들 망원경 없이 어떻게 전체 볼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치?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과학과 기술은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 버널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은 모순적이야 라고 이제 비난 좀 했다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사회주의자인 버널을 왜 이야기하는지 알겠다. 빨리. 저희는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좀 낙관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본주의 당연히 사회주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는 적입니다. 괴뢰 그치? 반동 넘은 새끼들 그죠? 자, 자본주의는 구조적 한계들 때문에 과학을 효과적이고 인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 그 자본주의의 이 구조적 한계는 뭐냐 이거야. 자,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한계는 결국 자본주의는 누가 지배계급? 이윤지향적 성격. 이윤지향적 성격 쉽게 얘기하면은 좀 이기적인 존재들 또는 자본가들이겠지 뭐가 된다. 사회의 계급, 지배계급이 돼버린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회 어떤 발달이 발전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국가 주도해 이루어집니까? 그치? 사실 국가가 주도하냐, 특정 개인이 주도하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 개개인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비인간적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그러니까 국가 주도는 그래도 아까 저거가 말하는 국가 주도는 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과 인간의 공리 증진을 위한 거지. 그치? 저기 철저하게 자기들을 위한 무언가. 그치? 소수 누군가를 위한 뭐요? 자, 지금 그러면서, 우리 이제 버널이라는 사람은, 난 사회주의 체제에서 과학이란 기술과 하는 것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라는 거야. 맞지? 그런데, 아까 머튼과 같은 엘리트주의들은 결국 과학이라는 것하고 기술이라는 것을 해버렸다. 선을 그어버렸다. 구별해버렸다. 그래서 스스로 결국 이제 제 자승자. 야, 어떻게 발전했어? 어떻게 그거 연구했는데? 망원경 생겨서, 무슨 광학 뭐가 생겨서. 야, 그거 다 기술 아니야? 할 말 없는 거야. 엘리트주의. 그래서 깎고. 플러스 한 개 더. 자, 엘리트주의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사회를 또 깠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왜 깠느냐? 결국 누가? 소수였던 이윤지향적인 거지. 이 소수였던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이 방향이 그치? 그들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과학 연구를 결정하다 보니까 비효율이면서 비인간성 이거지 약이 촉발된다 이거.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우리 평가원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워딩이 어휘 문제가 약이 이 선택지로 제일 많이 나왔어 약이 불러일으키다 환기된다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4-5달랑 남았는데 그래서 완전 빨갱이네. 오직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과학이 인간 해방, 그래서 맨날 프롤레타리아 해방, 그치? 자본가에 대한 어떤 우리 인민들의 해방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예를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의 소련. 그런 소련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망했죠. 그냥 붕괴되지 않았어도 소비에트였네. 지금 러시아인데. 그래서 과학 연구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 자, 소련에서 생산수단들은 공공 소유였다. 그래서 정부는 장기적 경제 계획에 관여하며 과학자 공동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과학 발전을 세우는데 어쨌든 정부가 주도했다 이거. 개발 계획 세우면은 과학자에 투입돼가지고 연구하고, 그렇지? 자, 버널은 소련 정부가 여러 차례 걸쳐 추진했던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에 과학자들을 포함한 것은 소련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 실용적으로 활용될 기회를 서구 과학자보다 많이 누리게 되었다. 라고 그저 생각을 하는 거야. 완전 빨개. 뼛속까지 빨갛네. 그래서 버널의 주장은 어쨌든 간에 순수 과학을 모욕하고 그다음에 개별 과학자들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다음에 또는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이 그치? 자 이상만을 제시한다라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아까 우리 누구처럼 머튼처럼. 그지? 그렇지만 거기다가 냉전 체제에서 소련 정부가 결국 과학자 공동체를 탄압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부각되는 와중에도 버널은 소련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뭐야 핵 실험도 하고 인체 실험, 생체 실험도 하고 막 그지 비인간적인 걸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어쨌든 그들이 한 건 뭐다? 사회 발전을 위한 거다. 또는 인간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거다라고 옹호를 했다. 완전 이제 체제적으로 완전 이제 이념적으로 완전 동화가 돼버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과학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야. 과학 정책학이라는 것의 등장 배경에는 어쨌든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라는 마지막 것이 의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두 지문 모두가 어쨌든 특정 지금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견해들을 소개해주고 그들이 지녔던 받았던 비판점. 하지만 그들의 연구 의의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패턴 아주 비슷했군요. 요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1번에 자 어쨌든 전개 방식 묻는 문제니까 정답은 3번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치? 두 지문 모두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치? 특정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마지막 비판점 물론이고 의의를 제시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가나에 대한 이해니까 어쨌든 만약에 내가 이걸 모의고사에서 만났다면 나는 가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1, 2번 문제 먼저 풀고 나지문 읽고 3, 4, 5번을 풀었을 건데 어쨌든 1, 2번, 3, 4, 5번 이렇게 묶어보자. 자, 버튼은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 부족이념주의에 입각을 해서 과학 역시 유기적이면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 그런 어떤 조직 집단이었기 때문에 라는 어떤 관점. 오케이. 그 다음에 버튼은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통의 규범을 내면화. 그렇지. 성문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이제 물려오면서 이제 전승되면서 과학자들 내면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했죠. 좋아요. 그럼 이제 버널인데 버널은 소수과학과 기술이 서로 그렇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그치? 상호 영향 순환의 관계를 좀 취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순환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순환적 관계. 그다음에 4번에 버널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아까 전에 군사 연구는 좀 부정적으로 봤거든. 불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누구보다 소련이 했다고 군사적 연구에 몰두하지 않았니? 미사일 쏘고 그렇지 이제 달에 착륙하려고 어쨌든 그럼 이제 남은 5번이란 말이야. 자, 버널은 자본주의 사회는 개별 과학자들 독립적으로 연구 방향을 결정해서 비효율적이다? 아니 왜 자본주의 사회는 개별 과학자가 연구 방향을 결정한 게 아닙니까? 이윤지향적인 어떤 소수의 지배자가이라고 했어. 과학자가 아니고 이윤지향적인 어떤 사람이겠지.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그치 연구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비인간적이고 비효율적 이런 얘기를 했었지. 과학자 혼자서 한다고 비효율적이 아니었어. 맞죠?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03번은 철저하게 나 단독 문제. 나와 가의 이제 결합 문제인데 나의 버널의 관점에서, 그치? 사회주의자 관점에서, 우리 지금, 사회 구조주의자, 머튼에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래. 4번에 사회의 영향력이 배제된 과학의 자율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즉 이게 지금 전부 다 결국 이 네 가지에 입각을 해서 과학자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학자들의 지금 과학자들만의 지금 커뮤니티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저기 있는 이 사회 영향에 배제된 과학의 자율성을 옹호란 결국 과학 무슨주의 이 단어를 엘리트주의로 바꿀 수 있었다면 이 문제는 별거 아닌 문제예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엘리트주의 아니냐. 이제 너희들이 어떤 조직, 그 집단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한 그런 이론 아니냐. 그건 잘못됐어. 라고 비판을 가했었다. 엘리트주의.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희는 또 거기다가 너희들만 짱이고 기술이나 다른 여타 분야들은 또 다른 맥락들은 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도 너희들은 잘못됐어라고 사회주의자 버널이 머튼에게 비판을 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단어를 바꿔내는. 어쨌든 과학기술 지문도 인문철학 지문도 층위 같은 다른 정보들, 그렇지?
다르게 표현되었지만은 의미는 사실상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취합해내면 어렵지 않다.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인데,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럼 모튼과 번홀 자체가 그냥 가나거든. 가나라고 했지만은 1, 2, 3, 4, 5번 이렇게 지금 나눠서 보면 돼. 쌤은 사실 이런 문제도 보기 안 봐요. 보기 없이도 결국에는 얘네들, 그지? 이 층이랑 앞에 있는 주어, 번홀, 뒤에 있는 얘네 후술된 내용이 얘네하고 맞아야 된다. 맞지? 그래서 그 사회 지문의 어떤 사례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법 지문이나 경제 지문 아닌 이상, 솔직히 보기 문제는 나는 보기는 스킵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문학은 보기만으로 지문 아니고 풀 수 있고, 비문학은 지문만으로 보기 없이 문제 풀 수 있고, 이런 어떤 연습도 좀 되죠. 자, 그럼 일단 쌤이 1번 바로 가볼게요. 자, 머튼이야. 자, 우리 그 나 지문입니다. 그래서 B 교수가 C 학술지를 통해 자, 가지문이야, 미안하다. 자, 유전 정보에 대한 논문을 공개하는 것. 공개가 뭔데? 그치, 그러니까 바람직한 태도 머튼. 맞지? 그 다음, 머튼의 입장에 따르면 비교수 연구는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 그렇지. 결국 교류와 공유를 통해 그치? 뭐가 되는 거야? 또 새로운 과학의 발전의 토대가 되고, 또 그것이 다른 것의 토대 이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건은 타당하다. 맞지? 3번에 머튼이야 B 교수가 시학술지에 투고했던 논문을 철회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공개하라는 시학술지의 요구가 탈이해관계 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아니, 다시 잘 들어야 돼. 자, 탈이해관계 규범이란 결국 뭐라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자고 했어. 그러면은 자, 무료로 공개하라는 것은 탈이해관계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탈이해관계 규범에 맞춰서 지금 시학술지가 요구를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는 것은 B 교수는 탈이해관계 규범을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랐다. 이렇게 가야 돼. 그렇지. 이거 지금 우리 보기 안 읽어도 풀린단 말이야. 안 그래? 그러니까 무료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벗어났는데 이 탈이해관계에서 규범에서 어긋났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 지금 뭐 부합한다는 거고 말이 안 된다. 정답은 3번. 맞습니까? 그다음에 4번에 번호의 입장에 따르면 자, A국 경제장군이 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 것은 정부가 결국 뭐 하는 것이다. 정부가 과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이윤 추구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 A국이 연구를 지금 뭐 했다. 지원을 했다.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그죠? 특정 지배 계급의 그지? 이윤을 추구하는 관계에서 그죠? 반영된 것이다라고.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 버널의 입장에 따르면 B 교수가 배 유전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 그렇지. 왜냐면은 정부 주도하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과학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자본주의적 폐해가 드러난 사례다. 정보 공개 여부를 지금 이제 자 공유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은 A국 입장을 지금 고려했을 때 과학의 효율적 활용을 지금 뭐 하는 것이다? 저해하는 거라고. 왜? 정부가 지금 이렇게 뭐 하지 말라고 막아버리면 그치. 이것은 결국 이제 활용이 저해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번호의 입장에서는 A국 입장을 고려하면 그치. 요거는 자본주의적 폐해가 드러난 사례다. 라고 지금 이윤지향적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자본주의 폐해라고 번호를 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3번이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뭐 문제는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5번 문제를 안 뽑아버렸구나. 자, 5번 문제, 동훈아 5번 문제 없지? 자, 요거 한번 그냥 봐. 요거 한번 보고, 나도 지금 5번 문제 안 뽑았네. 6번 외국인 문제가 뭐 빼고, 요것도 그러면은 저게 뭐야? 적절하지? 저 아는 거네, 그지? 그러면 결국, 리센코 사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결론적으로 소련이 과학 연구를 활용하는 방식이 서구보다 우월하다는 버널의 주장이 지닌 타당성을 약화하게. 리센코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치? 결국에는, 자, 뭐한가, 아까 우리 지문에 따르면은, 자, 이건 내가 읽어봐야 돼. 리센코는, 일정 기간 지금 개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공산당은 이것을 지금 뭐 했다고, 사회주의 선전에 지금 이제, 자, 보니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반영됐으니까 결국 리센코의 이론이, 리센코 사건은 결국 소련에서의 과학 연구는 뭐야? 보다 이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막 이제 많이 좀 투자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소련의 연구 방식이 서구보다 우월하다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그지? 이번에 소련이 농업의 생산 수단을 공공 소유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은 리센코 이론이 널리 보급된 데 유리하다. 왜냐면은 왜 공공 소유하려면 많이 하는 게 좋거든. 많은 생산량, 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생산량이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다만 이게 이 생산성이 측량이 심해졌지만은 뭐 이렇게 사건이 뭐 이렇게 뭐 됐다라고 하네. 어쨌든 선전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생산량을 수확할 수 있다고 그러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버널이니까 이건 이제 뭐 나지문이네. 그치? 리센코 이론이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이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버널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자 리센코 이론이 5개년 계획에 좀 반영됐어. 정부의 정책에 그치?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부의 주도하에 과학 발전이 지금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더욱더 좀 많이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서 더 발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지? 뭐 이런 것들도 기여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4번에 우리 머튼은 요 사람이야. 맨델주의 유전학에 대한 소련 정부의 탄압은 국가정책에 대한 복종의 믿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아까 전체주의 성격이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5번 소련 정부와 리센코 이론에 대해 평가할 때 그의 출신 배경을 고려한 것은 나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자의 이 생물학적 배경에 주목해서 과학의 보편성을 부정한 것이겠군이라고 그러더라. 생물학적 배경? 생물학적 배경의 얘가 아까 뭐였지? 앞에 생물학적 배경? 생물학적 배경 앞에 인종, 성별 그럼 맞는데 출신 배경 인종, 성별 출신 자 이거 지금 초이가 정답 5번이지 이게 왜 5번이냐면 생물학적 지금 배경이랑 지문에 따르면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 229페이지 돌아가 봐봐. 자 생물학적 배경 인종이나 성별이라고 했어. 그지? 근데 앞에 지금 그의 출신이 지금 위에 가난한 무슨 노동자 계급 이런 얘기했거든.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지금 생물학적 배경을 주목한 게 아니고 뭐야? 사회적 배경에 주목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맞지? 그래서 쌤이 봤을 때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가야 돼. 맞지? 응. 내가 지금 이거 나도 이거 안 뽑아가지고 금방 풀었는데 5번 맞나? 그래서 생물학적 배경이 아니고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서 그의 어떤 연구를 그치 대대적인 어떤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하는데 그치 활용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쌤도 금방 봤지만은 사실 이렇게 읽었을 때 정답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 사실. 그치? 그래서 5번이고 외국인 문제는 제외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오늘 일상강 했고. 사회문화 필요한 친구는 쌤이 영상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일상은 너희들 보내줄게 알겠지? 꼭 한번 보시고 한 강당 한 40분 안팎일 거야. 그래서 빠르게 보고 일단 요번 주나 뭐 이제 이 다음 주 월화 안으로는 한번 이제 정독 한번 쭉 한번 해봐봐. 알겠지? 그러다가 모르는 거 생각한테 질문하시고 알겠죠? 고생 많으셨어.